오늘이 7월 17일 제70주년 재헌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네요. 바로 며칠 전에 이 재헌절을 앞두고 반헌법 행위자 가운데 대표인물 9명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권력으로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의 행적을 열전으로 남김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살리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작업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책임 편집인을 맡고 계신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저희가 처음 이제 이런 작업에 착수한 것은 3년 전입니다. 3년 전 재헌절에 2015년도에. 예. 그러니까 아직 박근혜 정권이었죠. 그렇죠. 그때 박근혜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예. 역사 정리 안 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에서 그 3년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해보자. 예, 예.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목표는 언제예요? 열전을 펴내시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열심히 해도 한 4, 5년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앞으로도 4, 5년? 예, 예.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못 조사하면은 소송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예. 조사원, 박사급 조사원 한 명이 한 사람의 생애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난 70년 동안. 엄밀해야 되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 이거 없이 살았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민주화가 되고도 20년이 지났는데. 예. 민주화 되자마자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협회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그 진실화해위원회나. 예. 이런 데가 이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해서. 예. 민간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속도가 늦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고 꼭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헌법 행위자의 규정 기준은 뭡니까?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예, 기준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4대 영역을, 내란이 있고 민간인 학살이 있고 부정선거가 있고 고문조작이 있습니다. 근데 고문조작 쪽을 하다 보니까 사건이 워낙 많아서 간첩 부분을 떼어냈고, 네. 그다음에 언론 탄압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노태우 정권 정도로 끊으려고 했는데, 예.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농단이 워낙 심각해서 최근의 사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 이 헌법 행위가 가장 심각했던 300명 정도를 정리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목표 300명. 예, 이제 하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405명을 정했고, 예. 그 405명 중에서 지금 115명을 이번에 1차로 발표한 겁니다. 그 115명은 405명 가운데서도 반헌법 행위가 중한, 이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거는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저희가 조사원, 조사위원이 한 10여 명, 이 조사를 담당하고 계신데, 예. 그분들이 우선 먼저 조사가 끝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사람들,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 이번에 1차 발표에는 대통령은 빠졌고, 대신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최근에는 이 사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위가 밝혀졌습니다만, 예. 저희가 2017년 2월에 405명을 선정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포함됐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 사법농단은 밝혀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전이죠. 그런데 박정희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조작 간첩 사건을 이분이 6건이나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갖고 일단 포함이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져갖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최근의 것만 갖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초임 판사 시절부터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를 저희 보고서를 보면은 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아마 자료가 제일 많아서 그런지 아직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을 조사를 안 해서 그런지 이번에 115명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는 보고서가 저희 보고서가 600페이지로 제일 두껍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따로 무슨 자료조사할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냥 예. 쿠데타가 너무나 다 역사적으로 규정이 다 돼 그렇죠. 있고, 그래서 게다가 저희도, 탄핵까지 당했고. 예. 저희도 이분들을 꼭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한 사람을
들자면은 또 전직 대통령들이 안 꼽힐 수가 없으니까 예. 뭐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들은 아직 조사가 완료 단계가 아니라 115명에는 빠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 반헌법 행위가 가벼워서가 아니다. 그 말씀이고 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농단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대상이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조작 간첩 사건 그렇습니다. 재판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배석 판사로서 4건, 재판장으로서 2건을 했고요. 음. 일단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유신 시대의 긴급 조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긴급 조치 사건을 다뤘다고 해서는 반헌법 행위자로 이것도 사실은 반헌법 행위이긴 합니다만 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다가는 뭐 수천 명이 그 다른 분야까지 치면은 수천 명의 반헌법 행위자를 기록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저희 그 유신 시대의 판사 전원, 검사 뭐 전원 사실 뭐 거의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좀 별로 의미가 예, 떨어지죠. 예, 그거 또 저희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예. 그 중에서 무거운 사람들만 했는데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는 일단 간첩 행위를 갖고 선정을 해놓은 다음에 긴급조치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긴급조치 판결이 12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연배의 판사들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사건들을 뒤집고 또 과거사 손해배상했던 것을 다 뒤집어서 뭐 오히려 그 피해자들이 돈을 물어내게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판결들이 나왔는데 예. 그것들을 다들 그 박근혜 정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 그런 판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점도 있지만 자기가 했었던 나쁜 판결들을 가리는 역할 그런 게 그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동년배 그 판사들 가운데 유독 이분이 조작 간첩 사건이나 긴급조치 사건을 많이 담당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뭐 저희도 이거는 그 가능성이고 의심을 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분이 초임 판사 시절에 그 간첩 사건을 4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요. 네. 제일동포 간첩 사건인데 그 사건이 김기춘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어서 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기춘과 그 양승태가 특별한 관계인 게 고등학교, 대학교 김기춘이 8년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번에 대법원장과 왕실장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인연을 맺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밀고 땡기고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양승태라는 괴물 대법원장의 탄생의 배경은 우리가 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에 너무 많이 관여를 했고 권한이 크다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띄어서 민주화된 다음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법원이 과거 청산을 안 하다 보니까 양승태 같은 사람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사법 엘리트로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법부의 최고 엘리트라고 해서 오히려 출세가 빨랐고 그러더니 급기야 대법원장까지 가서 이런 괴물 대법원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고 엘리트로 이렇게 손꼽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맡았던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양승태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게 사법 엘리트주의의 화신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짓을 했던 수많은 양승태들의 대변자였던 것이죠. 지금 언급하신 조작 간첩 사건은 확실히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재심을 통해 무죄로 다 나온 거죠. 재심에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6건 중에서 2건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지금 그 5건이 무죄 판결이 났고 며칠 내로 한 건이 또 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뭐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죄가 돼서 6건 다 조작으로 판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보기에 이거는 완전 조작된 것이고 무죄다. 라고 재심에서 그렇습니다. 입증 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전부 유죄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니 그 당시 초임 판사로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판결한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제가 그 사법부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부제 중에 하나로 고민했었던 게 바짓가랑이를 들어보라 하지 않은 죄에 관한 보고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로서 고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아예? 강희철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양승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펄펄 이제 뛰시면서 그 분개하시는 게 양승태가 분명히 물어봤대요. 고문당했냐고. 그런데 그 언제 물어봤냐면은
휴정 기간 중에. 휴정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고 있을 때는 안기범이나 뭐 검찰에서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휴정을 했으니까 나가 있을 때 양승태가 고문당했냐고 해서 자기가 상세하게 고문당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건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공식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남는 건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 예. 그런데 본인이 그 얘기했을 때는 못 듣는 척하다가 휴정 기간 중에 그렇게 했고 그걸 뻔히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고문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 고문 당한 사람이 호소하는 거는 네. 그건 뭐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의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고문 당한 사람들은 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시오 하면은 알겠습니다. 예,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115명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특히 8명을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언급하셨어요. 그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가령 민간인 학살 어떤 사람이 했는지 구체적으로 현장 지휘관들 안 알려졌는데 친일 경찰 출신으로 도경국장이 돼서 민간인 학살도 보면 형태가 다양한데 보도연명원 학살, 재소자 학살, 부역자 처벌,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자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한경록이라는 사람. 한경록. 예, 그 사람이 또 미국 라이프 잡지하고 길게 인터뷰를 해서 그 미국 잡지 아주 대서특필된 그 자료도 저희가 처음으로 발굴했고요. 이승만 시절에 국정농단 또 인해장막 비서정치 그런 말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본인이 박찬일 이런 사람인데. 박찬일. 예, 어제 현대사 논문도 없고 뭐 임명사전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 사람의 행적을 저희가 이번에 발굴을 했고요. 당시 직위가 뭐예요? 경무대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 그런데 그때는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없었는데 사실상 비서실장 노릇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부로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과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그 양두원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또 발굴해서 조사를 했는데. 양두원. 예, 이 사람은 정보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골프 잘 쳐서 정보부의 특채가 됐고 독일과 미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두 나라에서 다 말썽을 일으켜서 추방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국에서 승승장구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을 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나 신직수의 아이들 뒤를 봐줬어요. 미국에 있고. 이게 이제 정말 우리 독재 정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이제 박차원 1987 영화 박차원 또 지금도 생존해 있는 고영주 뭐 아무나 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저 빨갱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자칭 빨갱이 감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그 불임 사건 담당 검사였던 변호인의 검사였죠. 지금 이제 자칫하면은 이렇게 115명을 1차로 발표하시는데 그 중에 8명을 주목하라 이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 8명보다 좀 죄가 덜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115명 가운데서도 이 8명을 주목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선 115명을 다 설명을 하면 좋은데 발표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나 널리 알려진 분들을 뽑은 것이지.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무거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 아까도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만 이건 최종 작업이 끝나서 모든 게 한꺼번에 발표가 돼야 사실은 우리가 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전 작업 의 최종 발간을 한꺼번에 펴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늦추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이제 뭐 조금 맛배기로라도 몇 분을 보여드리는 게 이 지속적인 관심과 예고편이군요, 이건. 후원 그걸 이제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순수 민간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홍구 교수가 책임 편집인을 맡고 있고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시죠? 저희 대표가 5분이 계신데 이만열 선생님,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이만열 선생님이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 이해동 목사님, 뭐 홍세화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강우일 주교님 이렇게 4분이 더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뭐 조사위원들도
어쨌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뭐 많이 들어가죠. 민간의 후원이 없이는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5천 원, 만 원 그런 정기 후원이 후원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거기에 의존해서 가야 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 4, 5년은 걸릴 거다. 예, 그래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인터넷에서 치시면은 후원 방법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조사가 다 끝나서 편찬이 다 되고 나면 그 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훈장 받은 거 취소하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 작업은 저희가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이 발표하기로 한 게 보도 자료가 나간 다음에 행안부에서 23명을 취소했습니다. 네, 23명을 취소해서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00여 명이 그 취소 대상자가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100여 명을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면은 아마 수백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그 서훈이 취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우리 잘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3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셨네요. 앞으로도 작업이 많다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책임 편집인이신 성공회대학 한홍구 교수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